네, 저는 잘 몰랐는데 망둥이 잡는 데는 막대기가 약이라고 하는군요. 네, 몽둥이까지도 필요 없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갯벌에 뛰는 망둥이 잡을 때 긴 그 대나무 장대로 잡는 그 장대 끝에 딱 낚시바늘 달아 가지고서 탁 잡아채듯이 그렇게 잡는 장면이 생각이 나긴 합니다. 몽둥이도 필요 없다. 이것들한테는 그냥 작대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많은 분들이 문형배가 밝힌 헌재 TF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또 심각하게 우려도 하고 또 분노도 했습니다. 문형배 이자가 뭐 이런 걸 흔들면서 나는 헌재 TF, 탄핵 TF가 써주는 대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8명 재판관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이 대본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댔어요. 문형배의 이 말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재판이 있어요. 재판관들이 8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재판관이 증인을 불러서 신문도 하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신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자들의 이 재판 진행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TF의 이 대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재판을 도대체 재판관이 안 하고 누가 한다는 뜻입니까? 문형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나 다른 4명의 이 재판관들은 문형배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주는 것이지 이 TF 대본에 따라서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문형배와 좌파 재판관 4명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장막 뒤에 숨어있는 헌재 TF 그래봤자 연구관들이죠. 이들도 물론 판사이긴 합니다. 대체로. 이자들이 써주는 대로 지금 꼭두각시처럼 대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재판은 공판중심주의입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방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고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리는 것인데 실제로 재판은 재판관들이 하는데 결정은 뒤에서 장막 뒤에서 누군가 TF를 구성하고 있는 몇 사람이 결정 내리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헌재는 문형배 스스로가 이거는 그냥 꼭두각시 재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SNS에는 이 헌재 탄핵심판 TF의 구성원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자들한테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자들한테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권한 없는 자들이 지금 뒤에서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문형배가 얼떨결에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허영 교수는 10가지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미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그러고 보면 이 탄핵 TF 이자들이 결정한 것 같고 대통령 탄압 방어권을 전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자들 아닙니까? 내란죄를 빼버리라고 국회에다가 권고하고 국회가 그거 빼겠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준 것도 결국 이 TF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부정선거 관련 증인을 전부 기각한 것도 이 TF의 판단 결정에 따른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TF에 누군지도 모르는 이자들이 대통령 파면 결정해놓고 시나리오 짜가지고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은 TF 대본대로 재판하는 헌재는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가 정면으로 지금 부정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문형배가 얼떨결에 지금 자백한 것이다. 장막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손 이자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탄핵 심판이 각본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문형배가 이자가 머리가 나빠서 얼떨결에 지금 자백을 해버렸는데
이런 헌법재판을 왜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이제 가루가 될 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TF 대본을 따른다는 헌법재판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나. 강력하게 헌재를 질타했습니다. 문영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판 진행 중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영배가 지 딴에는 변명한답시고 이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 제가 재판 진행하는 대본이야. 이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 TF에서 다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준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여기 8사람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대본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무슨 덧붙이고 하는 거 없어요. 문영배가 이렇게 변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문형배의 말은 참으로 놀랍다. 헌법재판이 여러 증인이나 참고인이 증언한 내용, 검찰이 기소한 내용,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 변론 등을 참고해서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고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한다고 하니 이런 재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소장 권한대행이 대본을 흔들면서 말을 했으니 부인하기도 어렵다. 국민은 이런 식으로 탄핵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도 피소추인에 대한 과도한 방어권 제한, 재판 생중계 불허, 한덕수 직무정지에 대한 법에서 촉박한 재판 일정 강행, 탄핵소추 내용의 내란죄를 삭제한 것, 이 모든 것이 TF의 작품이었던 것인가? 그 대본에 써 있는 것인가? 라고 추궁했다. 문영배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헌법재판관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TF가 만든 대본을 따를 뿐이라면 이런 헌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게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뉴데일리는 헌재 TF 대본대로 재판한다는 문형배의 궤변, 헌법재판관이 연구관의 꼭두각시인가 라는 탑 기사를 올렸습니다. 헌재가 그림자 재판관 의혹을 자초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깜깜이로 구성한 TF가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사법정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TF 10명 남짓이 TF에 참가한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데, 이게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구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70명 가까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왕창 늘려놓은 게 유남석이라는 자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유남석이라는 자가 헌법재판소장을 하면서 왕창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좌파 판사들로. 좌파 편향, 좌파 판사, 좌파 학자들로 채워넣었다는 겁니다. 이 유남석이는 우리법연구회 창립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문형배가 그렇게 머리가 아둔하지는 않을 텐데, 이자가 이걸 TF 대본이라고 흔들면 이게 어떤 파장이 만들어질지는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자가 이게 대본이라 그러면서 흔들어댔을까. 그래서 나오는 해석들입니다. 뭐냐, 헌재가 하도 그냥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문영배한테 쏟아지니까 문영배가 내가 아니고 쟤네예요 라고 지금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다. 그 하는 해석이 제가 보기에 좀 비교적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연구관들이 밑에서 조력을 한다.
그래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관이지 연구관이 아니다. 연구관이 써주는 대로 그대로 할 거면 연구관이 재판관 하지 뭐하러 연구관 따로 재판관 따로 하겠냐. 조력은 받을 수 있지만 재판 진행은 재판관이 하는 거다. 그런데 문영배는 재판 진행 자체를 TF가 써준 대본대로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 헌재가 이번 이 TF 대본 파동으로 깜깜한 이 블랙박스처럼 여겨졌던 헌재 내부의 사정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대충 제가 여기저기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저 마은혁이 임명촉구 결의안까지 강행 처리했는데 저렇게 마은혁한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대통령 파면 쪽으로 6명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면 마은혁이가 다시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건 무슨 얘기냐? 아직 6명 확보를 못했다는 뜻이다. 최소한 3명은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4명 또는 3명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5명만으로는 대통령 파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은혁이라도 갖다 넣으려고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영배가 이게 갑자기 TF 대본이라고 흔들어 버리는 거, 이 TF도 문영배가 다 일방적으로 다른 재판관들하고 상의도 없이 지가 대행이라는 그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70여 명쯤 되면 그중에 실력이 있는 자 없는 자들이 있을 것이 뻔한데, 그리고 거기에도 자유우파 성향의 연구관이 단 한 명도 없을지는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야 이거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냐고 하는 불만들이 헌재 내부에서 있었다. 이게 다만 바깥으로 전달이 되지 못했을 뿐인데 이제 TF 파동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불만이 있어도 입국닷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이 불만은 야 재판 망쳐놓은 건 문영배인데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지만 살려고 라고 하는 문영배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반발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형배가 형배했다라고 하는 말이 헌재 직원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다. 그래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저거 그동안 얼마나 갑질해야 됐냐. 그거 우리 한두 개라도 좀 폭로해버리자. 라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그야말로 그냥 가설적인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할 때 좌파와 자유우파가 거의 뒤섞여서 했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 뭐 좌파의 최고 원로라고 하는 자들을 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 좌파들 중에 말이죠, 명과 실이 일치되는 자가 저 아직 하나도 못 봤어요. 명실,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 속의 행동과 계산이 일치되는 자는 단 하나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자들은 겉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곧 죽어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혁명의 대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곧 죽어도 바깥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서 보면 이것들 말이죠,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익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개인의 출세 욕망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말을 내뱉으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개인 이익, 출세, 돈 이런 것에 극악스럽게 매달려 왔던 것이 좌파들입니다.
김대중이가 그랬고 노무현이가 그랬고 문재인이가 그랬고 이재명이가 그랬고 조국이가 그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들이 하는 말하고 실제 행동이 안 맞는 게 정상이니까 좌파들한테는. 우리는 보통 그래도 정치하고 대통령이나 됐다 싶으면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을 거라고 전제하고 듣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이자들은. 이재명이가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좌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 하기가 보통이에요. 그냥 이게 정상이야. 박근혜 존경한다더니 진짜 존경할 줄 알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통하는 게 좌파 세상이에요. 그래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이 박영수라는 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이 박영수라는 자 말이에요. 이 자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국정농단이니 뭐니 그 당시 좌파가 내세웠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어쨌든 좌파들이 내세웠던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탄핵의 불가피성.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었던 자예요. 그럼 박영수 이자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돈이지 뭐. 돈. 50억이든 3억이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담은 몇백만 원짜리 렌트비까지도 그냥 지 주머니에 들어오면 지 돈이야. 오로지 돈 하면서 살다가 지금 감옥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분에 넘치게 자리 욕심까지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으면은 법무장관 시켜줄 거라고 하는 달콤한 꿈에 빠져가지고서 그 짓을 해댔던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영배 이자는 도대체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든 속에 계산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뭔가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좌파니까. 자, 그 계산이 뭘까? 제가 그 문영배는 뭘 노리고 이 짓을 하고 있을까가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오늘 제가 가정적으로 좀 대답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문영배는 4월 18일이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며칠 안 있으면은 이제 재판관 잘릴 그만둘 건데 왜 저렇게 그악스럽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 1.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그러니까 4월 18일이 이제 6년째 되는 날이에요. 문영배 6년으로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연임할 수 있다. 6년 더 헤쳐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7조. 그 2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대다수 공무원 60세로 정년 만들어놨는데 이것들만 70세까지로 정년을 늘려놨어. 이자는요, 문영배 이자는 4월 18일 날로 공직생활 끝낼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해서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어떻게 돼 있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장 그러면 5부 요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3부 요인 그러면 대통령 빼고 3부 요인 그러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입니다. 여기에 5부 요인으로 두 자리를 더 끼워주는데 그 하나가 헌법재판소장, 그 하나가 선관위원장이에요. 판사가 돼서 대법원장이 되거나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출세를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해. 이렇게 포악질을 해도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임기가 6년. 연임할 수 있어. 12년까지. 문영배가 지금 노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 3월 중에 딱 탄핵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지는 4월 18일 날 일단 그만둬.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해서 이재명이가 지 친구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시 민주당이 추천해서 헌법재판관하고 또는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하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동의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재명이가 헌법재판소로 임명을 해줘. 이게 문영배가 그리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영배가 그리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고 그 그림을 위해서 이자가 지금 온갖 욕을 다 얻어 쳐먹어 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금껏 어느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고 보도된 적도 없습니다. 저도 이걸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자가 이렇게 극악스럽게 이렇게 집요하게 대통령을 이렇게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일 수가 없다. 도대체 이자가 동기가 뭘까? 동기가. 돈 아니면 자리인데 좌파니까. 동기가 뭘까? 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어떻게 이번 탄핵 사태에서 좀 역할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이나 한번 해볼까라고 헛꿈꾸는 재판관들은 정신 차리세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문영배가 다음 헌법재판소장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독재를 해나가려고 하는 구도가 저 종북주사파 핵심들 사이에서 이미 그려져 있을 거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늘 욕심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이 문영배 이자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탄핵의 그 모래성이 다 무너질 거고 헌재도 무너지고 있다. 이 점도 동시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고성욱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런 헌재 차라리 쥐새끼들한테 치즈가게를 맡기지. 대통령 대려인단은 당사자는 사제지간이고 배우자는 직장 상사. 그래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김희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으로 확인되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공감의 소속 변호사로 이미 심리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더욱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하였는데 B조의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이수 변호사였다.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도제식으로 실무교육을 받으며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하였는데 이제는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심리의 불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연 헌재가 그럼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지켜보겠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서도 면접위원과 대상자가 사제지간일 경우 기피사유로 하여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불공정성에 대한 일체의 우려를 헌법재판소 흔들기로 치부하며 무시해 왔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못지않은 국민적 신임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도 49.7 나왔어요. 지지율. 대통령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발목 잡힌 권력으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신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신임을 대통령이 배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전체 국민이 선택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문화일보의 허민 대기자의 정치 카페에는 헌재 탄핵심판 불공정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으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영배의 완장병, 완장차고 완장놀이 하는 자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형배는 좌파 선양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내가 가장 왼쪽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커밍아웃 했던 자다. 문형배의 완장질 의혹 사례는 차고 넘친다. 문형배는 내부 평의 때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해 왔다고 한다. 사례가 많다. 사례 1. 헌재가 국회 측 대리인에게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라는 취지로 코치를 했다. 헌재와 탄핵 소추단 사이에 밀약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사례 2. 헌재는 개헌 관련 검찰 신문 조서를 대통령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냥 밀어붙였다. 헌법재판소 위반이다. 사례 3. 헌재가 뒤늦게 마은혁 관련 민주당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 추인까지 권고했다. 허영 교수는 헌재의 위법 불공정한 완장질 사례를 지적하며 통렬히 비판했는데, 첫째,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탄핵 심판이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위반했다. 둘째, 피소추인에 대한 7일간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공판일을 정해버렸다. 형소법, 헌법재판소법 29조, 형소법 제266조 위반. 셋째, 변론기일 정할 때 반드시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야 하는데 헌재는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넷째, 헌재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는데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 다섯째, 헌재가 국회 측 내란죄를 빼달라는 요구를 수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반. 여섯째, 증인심판 때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반. 허영 석좌 교수는 임명직에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하면서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강행한다면 국민 분노의 발표,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의 완장질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불렀다. 국민법 문화의식연구소가 공정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탄핵 심판 관련한 조사 결과 대통령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50.2, 보장되고 있다 46.0. 제가 아까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인용한 바로 그겁니다. 문형배의 헌재는 타락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몰락했다. 이런 헌재한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기고 있느니 차라리 쥐새끼들한테 취직가게를 맡기는 게 낫다. 쥐새끼들한테 취직가게를 맡기면 치즈가 다 개판 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쥐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치즈가게 치즈에 그저 한 10% 정도나 작사를 낼까? 나머지 90%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헌재 이것들한테 맡겨놓으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 아는 기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다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고 쥐새끼들한테 치즈가게를 맡기지.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한테 어떻게 헌법소를 맡기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댓글이 있네요. 고 박사님이 헌재 재판에도 형배보다는 100만 배 잘할 듯 하셨는데 어떻게 저를 문영배 같은 자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예. 근데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제가 헌법 재판을 한다 그러면 저 오늘 당장 긴급 평의회 열어서
대통령 탄핵 사건 각하시키고 당장 오늘 오후부터 대통령직 복귀시킬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똑같은 마음이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는 뭐 무슨 전문성도 필요 없잖아요.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불타는 애국심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문영배 저것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헌법재판관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123 계엄의 본질은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이다. 중국 대사라는 자 다이빙? 어디서 다이빙 하나? 이름이 다이빙이네요. 이 중국 대사라는 자가 국회 외통위원장, 지금 국민의힘의 김석기 의원이 맡고 있는데, 최근에 보수진영 일각에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가 됐네요. 연합뉴스입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이 잘 하는데도 중국을 비판할까요? 저것들이 걱정할 만큼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중국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제 그저께 9차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계리 변호사가 쭉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이브리드전이라고 그 대국민 담화에서 설명을 했던 바로 그 부분 관련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간첩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노총 국장 등의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설명을 했는데, 북한이 민노총 소속인 간첩 혐의자, 이게 1심에서 15년 받은 사건이에요. 간첩 혐의자에게 북한이 뭐라고 지시했냐 하면 민노총 장악하고 노동계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라. 그리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반보수 반미 투쟁을 조종하고 친북 여론전을 감행하라.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발전소,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자료를 수집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이런 지시, 지령에 따르면 박근혜 때도 이 김정은 세력이 아주 적극적으로 압력했다는 거겠죠. 여성단체 등을 내세워 보수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켜라.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 사항을 보고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과 같은 언론단체, 좌파 언론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 본부 활동을 진행하라. 그리고 이 지령 그대로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읽었어요.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해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그러니까 저 정복 주사파들이 3년 넘게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 공격한 게 바로 이 북한의 지령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해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 세월호 참사 규명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 야, 이태원도 세월호처럼 다시 이용해 먹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회적 갈등 대부분이 북한의 간첩 지령에 의한 것임이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중국인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집단에 의한 국가 전복 공작, 시진핑의 지시에 따른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공작,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 확인한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계속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이유 있다, 정당하다. 김정은 집단에 대한 투쟁과 마찬가지로 CCP 해체라는 요구는, 구호는 정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활동은 이렇듯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하고 암약해온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 선언이었다. 그것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뒤늦게 깨닫고 윤석열 탄핵 저지 투쟁, 대한민국 지키기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한 투쟁이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 수호 전쟁이다. 이 투쟁의 성격을 분명히 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정국을 끝내야 한다. 어제 제가 황교안 대표와 부방대가 8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탄원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시아투데이에서도 류여애 교수가 아투TV를 통해서 개인 탄원서 작성법을 고지하면서 여기에 공감하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개인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탄원서, 아시아투데이 류여애 교수와 정준길 변호사가 주도한 석방 탄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 곧 탄핵이라는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선동으로 탄핵 소추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도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대통령님을 구속하고 검찰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구속 기소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고 탄원합니다. 이런 탄원서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문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이 결정문에는 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조국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법원에서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신문은 57분간 이어졌고, 법원은 추가 의견서를 내달라,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제 결정할지는 미정입니다만 한 주나 두 주 사이에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답정너처럼 답 정해놨다면 이렇게 시간 끌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의견문을 내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것에는 검찰의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뿐만 아니라 어제 부방대와 한교안 총리가 제출한 87만여 명의 석방 탄원서, 또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접수한 수천 명 시민들의 석방 탄원서 등도 다 살펴보고 숙고에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는 대통령 구속 계속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석방해서 재판받고 탄핵심판 받도록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한 숙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좀 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고비까지 왔으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더 많은 석방 탄원 제출과 더 많은 집회와 더 많은 여론 형성을 통해서 우선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부터 시킵시다. 그걸 통하면 그 대통령이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또 한 번 탄핵 국면이 완전히 일변되게 될 겁니다. 타임라인 자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먼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석방된다면 이것이 헌재 판결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있습니다. 헌재에 대한 권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권고까지 있습니다. 법조계의 절대다수 의견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 헌재 재판에 있어서의 적법성 견지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 체포,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불법 구속, 그리고 검찰의 불법 기소, 여기에 헌재의 수많은 불법적인 심리 진행, 이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법조계의 강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앙지방법원의 구속결정으로 국면 전체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헌재 판결에 결정적으로 주도적인 그런 국면 조성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헌재 심판을 염두에 둔 탄핵저지 투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통령 구속 결정, 구속 취소, 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을 전파하고 그 국민 여론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